스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인천 수도원에서 인자 생활하시고 변호사 강원을 졸업하셨어요. 변호사 4년 검사에서 살아오셨고 2001년에 졸업했습니다. 2009년에 스리랑카 베라데리아 대학에 가가지고 파리어 공부를 하시고 201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에 석사학위를 하고 2015년에 UCLA로 옮겨가지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지난 6월달에 받았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강원 생활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좋은 선입니다. 제가 이 백일생이 일주일 뒤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올해 6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고 하니까 내년에 와서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제 6월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 박사학위가 지금 아직 따끈따끈하잖아요. 이럴 때 강의를 들어야 뭐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시간을 꼭 내가지고 여기 강의를 한번 하고 가라고 그렇게 오늘 시끄럽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일 스님을 박사 스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주세요. 녹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이번에 9월 10일 한국에 다시 도착해가지고 그간 뵙지 공부한다고 이렇게 뵙지 못하던 그런 많은 어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을 만나 뵙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그 성녀가 돼가지고 처음 강원 생활을 하던 이곳에 다시 오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 강원에서 저와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큰 스님들을 갖다 한 분씩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무려 2000
이거는 녹화하는 거 켜져 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아까보다 더 잘 들리십니까? 예. 처음에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을 이끌고 계신 각전 스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조금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를 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 내에서 불자로서 신심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저는 조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이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 불교를 믿고 지금 열심히 실행생활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너무 객관적인 얘기가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각천 스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각천 스님이 그 15년 외국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보따리를 모두 다 털어내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보따리를 다 털려면 몇 번 더 초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강의 준비를 허물과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로 단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보는 불교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학문적인 불교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불자들의 신행 활동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다 바꿨습니다. 그 앞부분은 특히 이 긴 시간에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15년간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짤막하게 2월식으로 제가 무엇을 배웠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끝내려고 합니다. 그 끝내기에 앞서 제가 걸어왔던 여정을 조금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룰 내용은 8장의 사진으로 본 제가 이때까지 이 15년 동안 외국 생활한 그런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15년간의 긴 여정 동안 제가 느꼈던 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끌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2부에서는 수탄 2부에서 수탄이 봤다 뱀의 품, 뱀의 경과 그리고 또 금강경의 논리를 주제로 2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997년도 이쪽 사진에서 보듯이 해인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금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해상도가 잘 안 나와서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고 바로 해인사에 있으면 이렇게 그 소임과 많이 엮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방장스님 시봉을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종정하셨던 법자전자 스님 시봉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야반도주 해가지고 범무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 범무사로 와서는 그 여기에 좋은 강백 스님도 계셨고, 그리고 강사 스님, 도관 스님들하고 같이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2001년도에 이 강원을 졸업하고 제 방에서 이 선방도 다니고, 그리고 또 몇몇 뜻있는 그런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불 생활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은사 스님하고, 이분은 조금 익숙하죠? 지지난주에 뵀죠, 그죠? 명인 스님하고 저하고 출가 같이 했습니다. 수도하면서 같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사형사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9개월 정도 빨라가지고 제가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출구한 김천에 있는 수도암의 조사전입니다. 조사전 내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중간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불교에서 12년, 13년 정도 이렇게 수행을 정진하다가 왜 갑자기 이 15년간의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15년간 이렇게 12년간 이 수행 정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수행을 했구나, 이런 반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빨리어 경장이 한국에 번역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원음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좀 직접 듣고 싶다라는 그런 원을 가지고 그 스리랑카에 건너가서 4년 동안 인도 고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은 저쪽 사진부터 볼까요? 저쪽이 처음 만들어진 스리랑카 인터내셔널 부디스 어카데미 해가지고, 그게 시바라고, 약칭 시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좋은 학생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리랑카 그 시바에 가서 처음 이 스리랑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년 정도 다니다가 이 페라데니아 대학이라고 굉장히 이 스리랑카 내에서 교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에서 교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수도 콜롬보에 깰리아냐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깰리아냐 대학은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콜롬보라는 도시가 해변가에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합니다. 그런데 페라데니아 대학은 옛날 스리랑카의 고수도로서 한 5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라데니아 대학도 원래 식물을 개조해가지고 대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머지 3년 동안 그 불교 고전 언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가서 처음 이렇게 느낀 것은 저희는 성복, 흰색 성복, 회색 성복, 이 성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스님 취급을 하지 않아요. 다들 스님들은 가사를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차림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스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 가사는 지금 이 가사는 아닙니다. 그 스리랑카 가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입고 다녔어요. 이 옆에 있는 분이 스리랑카 스님이고, 그리고 이쪽 분은 저쪽 중국 윈난성에서 다시 이제 불교를 재건하면서 스님들을 공부하러 많이 보낸 그런 스님들입니다. 세 분은. 그리고 이분은 저와 같이 조계종 소속 비구니 스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학자도 한 분 계시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인도 고전어를 배우다가
이제 2013년도에서부터 2024년까지 11년, 12년간 이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있었던 방이거든요. 그 UCLA가 이 방값이 비싸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학교 근처에 제일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갔는데 이 곳이 보면은 원래는 이 지붕이 없죠, 그죠? 루핑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만히 지금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6년을 살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게 집으로 원래 만든 게 아니고 이게 그 사무실 혹은 이 차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든 간이식 집이었어요. 그걸 개조해가지고 렌트를 갖다 하게 해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지붕이 낮아가지고 여름 되면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그 LA는 요즘 와서 이렇게 온도가 40도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니던 그런 과정 중에는 거의 이 기온이 제일 추울 때가 한 10도 내외, 그리고 기온이 제일 더울 때가 한 30도 내외. 그래서 생활하기가 참 쾌적했어요. 그런데 여름 되면은 이 지붕이 따로 없고 이 콘크리트 천정만 있다 보니까 이게 달아가지고 햇빛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스님들도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그걸 끼지 않으면은 이 백내장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 천정이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녁까지 천정이 뜨겁다 보니까 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이 더울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우리가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약한 부분을 갖다 식히기 위해서 물에 담궈도 금방 있으면 말라버리고 다시 열을 받게 되고 그런 곳이 있는데, 또 앞에는 보면 이 동네 전부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창을 항상 닫아두고 있었어요. 그 쓰레기장이어서 좋은 점은 이 차가 바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 건물을 갖다 울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완충할 수 있는 그 쓰레기통이 완충 역할을 하니까 그 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게 이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인데 제가 석사 과정까지는 책을 갖다가 많이 사모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사를 버지니아 대학에서 했는데 이 UCLA로 오면서 그 책을 갖다가 짊어지고 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책을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장서는 이렇게 지금 장서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그 PDF 있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같이 공부하게 되죠. 이쪽에서는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웹사이트를 PDF 파일을 열어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그리고 또 이쪽은 전체 컴퓨터를 갖다 관리하고 이러면서 여러 개 화면을 띄워서 이렇게 제 작업을 했습니다. 옛날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많은 이렇게 연구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이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중국 고전들 있죠. 제가 중국 고전들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서 그 어휘 용례를 가지고 제가 번역하던 의족경이라는 경을
이 구절을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증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전부 디지털화,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책들을 갖다 꺼내가지고 넘겨봐가지고 찾지 않고 바로 기본 그 키워드만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면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밑바탕에는 먼저 그런 토대를 만드신 많은 분들의 그 노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많은 걸 할 수 없고 그 많은 것의 밑바탕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왜 박사학위에 9년이나 걸렸느냐? 미국의 이 한국 성녀들 또는 한국 사람들이 이 불교학을 하러 가게 되면 대부분은 이 미국에 소개되지 않은 한국 불교의 한 모습을 일면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봉 스님의 그런 일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연구를 갖다 한다고 사람들 앞에 내놓는 순간부터 바로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아카데믹 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학계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퍼즐들을 하나씩 집어내놓으면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교수님께서 버스웰 교수님이라고 한국 불교를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진울 스님을 서양에 소개하신 그런 이제 큰 업적을 가지신 분이 이 버스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께서도 제가 박사과정을 좀 빨리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제 연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게 지공 스님에 대한 허난식 교수님의 연구를 갖다 책자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이를 연구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빨리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 지공 스님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은지시 지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연구 주제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하는데 그게 제가 아직 원하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지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넌지시 연구 주제를 설득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공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하면요, 그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그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도분이에요. 인도분인데 그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 수도에서 이 포교를 하면서 사시다가 또 고려시대 이 고려까지 건너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불교 이 유적에 지공스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공스님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문제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스리랑카로 가게 됐을 때 부처님이 원혼을 찾아 이렇게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적으로 했던 것과 그 박사학위가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그런 반성, 그런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제가 논문을 쓴 그 주제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그런 텍스트는
저 남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방이 아니고 그 서양에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던 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만큼 많이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게 그 텍스트가 우리 수단이 바다라고 들어보시는 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수단이 바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크게 5품이 있어요. 5품이 있는데 처음에 뇌물품, 그리고 두 번째는 소품, 세 번째는 대품, 그리고 네 번째가 8배송의 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가 도피양품, 이렇게 5가지 품이 있거든요. 그 5가지 품 중에 네 번째 8배송으로 된 품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경전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경전으로 무려 1900년 또 초반부터 이 학자들이 관심을 끄는 경전이었어요.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 하면 그 서양 이 빨리로 타카와카라고 8배송을 푸는데 그 책이 왜 이렇게 학자들이 관심을 끌었느냐 하면 그 책이 일단 이 빨리의 등장에서 가장 고층경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러면은 이 텍스트에 대한 주석서가 있는데 주석서조차 경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분니까야라고 하는데 그 사분니까에 묶이지 않은 그런 경전들이 이 쿡타칸 니까야라고 우리가 소부라고 부르는 되겠죠. 소부의 그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8배송으로 된 품을 수석한 그 수석서가 경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경전 니까야의 여러 부분, 그리고 또 이 우다나 자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나야 그 율장에 보면 그 경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이 부스님께서 이렇게 실험해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왔다 보니까 8배송으로 된 품을 좀 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암송해가지고 정확하게 암송하니까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하면. 그리고 자설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전에는 이렇게 16개의 그 경전으로 엮여진 8배송의 품이, 그러니까 아까 8개송의 품이라는 게 또 16개의 경전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다나 자설경에 보면 16개로 된 그 경전을 악센트를 가지고 잘 외웠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부처님 부처님께서 법을 써가지고 아주 초기부터 존재해가지고 교단이 성립될 때 이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이 어휘를 보면 다른 빨리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그 베딕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문법도 그러니까 지금 베다하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베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나신 한 1,000년 전, 그때부터 이게 신을 찬미하고 그 찬미한 것을 바탕으로 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례의식의 일부로서 그 신을 찬미한 그 노래집들이 전승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리그베다거든요. 리그베다라고 들어보시죠. 근데 그 리그베다 그 내용이 보면 그렇게 신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인도 여러 신들을 참여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 부처님이 나시기 한 10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고려시대 때 그런 의미들로 그런 교성들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리그베다의 그 부처님 당시 때의 그런 그 리그베다의 그런 5층 언어가 이 8개성으로 된 품에 나오더랍니다. 그것도 나오는 게 좀 단발성으로 몇 개씩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꾸준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 개성들이 외울 때 개성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빨리나 인도 특유의 그런 운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절이 강하냐 약하게 그냥 살짝 지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운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운율을 보면 우리가 법구경도 우리가 개성으로 된 그 경전이지만 법구경보다도 훨씬 오래된 그런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개성으로 된 품이 이런 우리 초기 경전이라면 초기 경전 우리가 지금 파리어 경전을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고쳐보고 하고 그런 경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데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경전이 사부 니까야에서 나온 내용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 하면은 우리 사부 아함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한열경전에서는 그 사부 아함경이 사승제, 팔정도, 12연기, 5원 12처 18개 이런 아주 정리된 그런 법수로 정리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색달라요. 이런 부처님의 그런 사승제, 팔정도, 12연기 같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애포리즘 같은 그러니까 이 격언 같은 그런 투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한 20% 정도 개성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80%는 견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학자들은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팔천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죠. 정견인데 우리가 그럼 정견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서양학자들이 끝없이 달라져가지고 이 경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게 부처님 경전이 맞기나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일 흥미로운 주제가 됐어요. 그 부처님 처음 원어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경전이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경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제가 2013년도 버지니아 대학에 있을 때 이 경전의 한역본이 있다는 걸 꼭 알게 됐어요. 이 한역본은 우리 3세기에 지경거사라는 분이 이분은 인도 서역인의 3세거든요. 그러니까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충분히 그 중화 문화권에서 익숙해져가지고 중국 문학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 클래식에서 나오는 의류 같은 걸 숙달하는 사람이에요. 지경거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쓰는 번역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이 중국 수거들,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절좌자, 예심여자 이런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좌녀.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안절사자 개진전자인데 그게 예.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거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자녀란 뜻이 결혼하지 않고 집안에 눌러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노처녀, 혹은 처녀 란 뜻으로 자녀라고 써요.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출가 반대나 재가라고 그러거든요.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재가녀, 또는 좌녀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용어들을 사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이 인도 분이 이미 번역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이 한자를 갖다 조금씩 다루면서 빨리어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빨리어식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정해 나가면서 이 의족경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박사 9년 걸린 그 이유를 갖다 정확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 먼저 선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게 제 나름대로 평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중국 특유의 그런 어휘들 있죠. 아까 자료 같은 거. 그런 어휘들을 갖다 고정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대한 양이라 가지고 지도 교수님께서 이 16개의 경전 중에 그냥 5개만 우리 하자. 5개만 하고 빨리 박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연구에서 책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22년에 그래서 이제 다 되겠지 이래가지고 5개 번역해서 그리고 또 논지도 집어넣고 해서 완성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 박사학위를 시작하는 그 교수님 한 분 중에 그레고리 쇼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불교학에서는 이 불교학의 방향을 갖다 완전히 바꾼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펜 교수 이전의 불교는 우리가 율장을 읽을 때 율장 하나하나의 계율 내용을 모든 승려들이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성가의 모습일 거다라고 했는데 쇼펜 교수는 거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율이 있다는 건 그러한 회의가 횡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논문을 갖다가 제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가 그렇게 믿음직한 건 아닌데 완전히 100%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다른 이 비문이나 또는 이렇게 이 미술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쪽의 문을 갖다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저쪽 그 근본설 일체유구라는 그런 부파가 있거든요. 불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20가지 부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파 중에 근본설 일체유구라는 그런 부파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아주 번성해 나와요. 그 학파가 번성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저쪽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해 와서 인도에 저쪽 로마에 팔고
그리고 로마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인도에 팔고 인도에 반신욕을 가지고 와서 이란이나 중국에 다시 팔고 이란에서 그 물건을 갖고 와서 팔고 그 중심지가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돈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장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쪽 율장은 저희 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굴려야 된다는 그런 계율까지 나타나요. 그 율장이. 그러니까 절의 부를 사람한테 나눠줬을 그 사람한테 그 임대로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잘 받아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받아내라 라는 그런 식의 그 율장의 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장이라는 것도 그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빨리어 율장은 우리가 저쪽 그 빨리어가 만들어진 그 장소와 그리고 스리랑카 특유의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율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그 교수님이 제일 연구 많이 한 분야가 아까 근본설 176의 그런 율장이라고 했는데 그 율장에는 그렇게 뭐 전에서 어떤 식으로 술을 빚어가 팔고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교수가 불교계에 있으면 찍혔어요. 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쇼팽 교수는 그 불교에서는 어쩌기 아주 큰 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그런 시야를 갖다 이렇게 넓게 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도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불교가 만들어지는 너무 상황스러워 지금 들어보면 불교가 그 만들어진 그런 문화와 해가지고 독립해서 우리가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불교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문맥, 그 환경을 함께 생각했을 때 그 시대의 아젠다는 무엇이었을까? 그 아젠다에 대한 그 답으로서 이렇게 불교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까? 그걸 이해하게 되었을 때 불교를 비로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불교를 좀 평면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역사 속에서 읽게 되면 그 불교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9년 동안 걸린 이유는 그렇게 제가 연구할 분야가 참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쇼팽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5개 샘플로 그렇게 번역해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16개 다 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반 정도 더 걸려가지고 완역을 하고 더 그래도 8판 그런 박사 논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제 인생 샷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비가 오는 후에 비가 개인 상태에서 쌍무지개 같은 거거든요. 쌍무지개가 떴고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딱 팔을 벌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딱 절묘하게 이 사진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그 논문 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버설 교수님이고 이 장소는 지금 제가 그 오렌지 카운티의 법보 선원이라고 제가 지금 그 머물고 있는 절입니다. 제 연구 아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학위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원어민을 찾아 이 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유학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문맥을 빼고 읽고 집착하게 되면 불교를 교조적으로 믿게 된다는 그런 이 작은 깨달음을 갖다가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의 뗏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편이고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것에 집착해 가지고 견해를 세우고 이 다른 견해와 다투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한두 번씩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거. 세상에는 다양한 불교 전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대와 그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지역에서 불교의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 근데 우리가 불교라는 그런 한 우산 아래 그 여러 가지 전통을 갖다 묶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교리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가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각 시대별 종교적인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불교 이론들은 그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갖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불교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아 가르침이 있죠, 그죠? 무아라는 가르침. 그런데 우리가 조계사 앞에서 낭낭하게 낭송되는 그 말씀 들으면 참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불교 공부하는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무아의 가르침과 참나를 찾아가는 길은 뭔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무아라는 가르침은 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이전에 이렇게 우파니샤드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참나를 알게 되면 그 참나가 전 우주적인 나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다면 그렇게 되면 이 항상 그 자기 존재는 이제 항상하게 되고 참나를 찾은 그거는 항상하게 되고 늘 하나 조그마한 불행도 없는 행복이 계속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라는 그런 우파니샤드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은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한 이 무아의 가르침, 부처님의 입장은 우리가 그 진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욕망을 더 성장시키고 가래를 더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무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아라는 것은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정 불변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어도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무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런 이론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평가죠. 그 가르침이 우파니샤드 가르침이다. 그런데 참나를 찾아가는 길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다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욕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가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보면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그 욕망이 생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욕망을 하니까 제가 따라가게 되는 욕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철학자 라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타자의 욕망한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욕망하는 게 있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욕망을 하니까 나도 욕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참나를 찾아가는 길은 그런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욕망의 세계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맥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시대에 맞는 아젠다에 대한 답으로서 둘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 속에서 불교를 갖다가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이 빨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빨리어가 부처님이 원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 빨리어를 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빨리어가 원음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텍스트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텍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BC 3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대왕 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 빈문에 보면 이렇게 인도 전역에 이 조그마한 필러 형태 또는 필러 형태도 있고 기둥 형태도 있고, 그리고 또 바위에다가 바로 새긴 그런 형태의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 당시 유행하는 그 브라움이라는 그런 문자체로 그걸 갖다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특징이 이 지역마다 그 방언이 있는데 그 지역 방언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썼던 그런 이렇게 브라움이라고 하는 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쪽 서쪽 지역의 그런 사투리, 그런 억양, 악센트 그런 것들이 여실히 다 나타나요.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 지역은 또 다른 그 특징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인도어에 S 발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S가 그냥 우리가 많이 발음하는 스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목구멍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입천장에서 나는 스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시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소리가 빨리어에서는 하나로 S 발음으로 정착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셨던 그런 지역의 이 발음들은 그 세 가지가 구분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로 이 활동하셨던 겐지스강, 하류 이쪽 지역 은하하고는 빨리어가 거리가 있다. 그 빨리어는 이쪽 서쪽 지역, 옛날에 아반티라는 그런 지역, 이 지역의 그런 발음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학계의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8개송으로 된 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빨리어 경전에 대해서는 조금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 원음과 가장 가깝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지금 이제 학계에서 그 서로 그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쉬셔야 될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은 다양하게 발전해온 불교의 한 면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어떠한 견해도 다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8개송으로 된 품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반야부 경전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반야부 또는 그 이후에 중간학파의 그런 학설이 그 가장 초기부터 그렇게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었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